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단평가의 목적, 진단평가의 분류, 그리고 평가 검사 도구, 그리고 선정과 배치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진단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아동이 나타내는 성취 수준과 그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대체 학업이 진도가 안 나간다. 학업 성취도가 너무나도 부진하다. 혹시 학습장애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특수교육 대상자인지 진단과 평가를 의뢰할 때에 그 의뢰받은 기관에서는 이 아이가 어떤 교육적 내용이나 교육 방법을 조금만 달리해주면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아이는 학습 부진아입니다. 그러면 특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교육적 방법을 다르게 하고 또 내용을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읽기나 쓰기나 그리고 수리력에 대한 성취도가 도무지 올라갈 가능성이 안 보이고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교수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 아이의 교육적 요구를 판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학습 장애자로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아동의 성취 수준과 거기에 맞는 교육적 요구가 어떤 것인가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아동이 효율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개별화 교육을 했을 때에 효율적이고 성취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만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지 아니면 약점이 있는지 강점만 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습의 강점과 약점 모두 다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영역에서 어떤 영역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인지 그걸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위해서 진단과 평가의 목적, 첫 번째 아동을 특수교육 대상자의 적격자로 판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판가름의 여부를 가려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이 과거나 현재의 수행 수준은 지금 좀 미약하지만 앞으로 더 높은 성취의 가능성이 보이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지금 현재만 딱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발달 과정을 거쳐왔는지 과거에 어떤 쇼크가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그 수준이 좀 미약하다. 그러면 앞으로 더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게 단순히 장애다, 비장애다 이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높은 성취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손상된 기능. 어디가 손상됐는지 손상된 기능 영역 중에서 회복이 가능한 영역이 있는지 그것을 변별하기 위한 목적도 진단평가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뇌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학습할 때에 전두엽과 후두엽과 척두엽, 조정엽 이런 부분의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유난히 한쪽 역할이 떨어지는 것을 손상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손상된 기능 영역 중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이 가능한가, 가능한 영역인가라는 변별도 진단과 평가에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어떤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진전도가 보일 때에 그 다음에 또 그 아이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때 아주 좋은 강점이 있는가, 즉 회복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것을 판별하고 나서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성취의 가능성, 그 다음에 회복의 가능성, 가능성입니다.
이 진단과 평가에서는 제일 첫 번째 그 목적이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적격한가 적격하지 않는가, 그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고려해야 할 점에서 강점과 약점을 같이 봐야 된다. 그 강점을 통해서 회복 가능한 영역이 있는가를 변별해야 하는 것이 진단과 평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화 프로그램, 통합반에 들어가서도 어느 일정 부분은 이 아이를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 순회교사를 배치해야 된다. 이런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 진단과 평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진단과 평가를 하면서 아주 우리가 기대할 만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있습니다.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조기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기 발견은 상당히 예방도 될 수 있고 앞으로 더 진전되지 않고 더 악화되지 않는 것,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런 아주 좋은 그 순기능을 역할을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진단과 평가에 따라서 이제 교육적 요구가 어떤 것인지 결정되면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단도 안 해보고 평가도 안 해봤을 때에 첫째 이 아이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고 무엇이 제공되어야 되는가, 이런 그 평가가 이루어져야만이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복지 지원까지도 될 수 있고 교육 서비스는 물론이죠. 그 다음에 현재 선취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그 강점과 약점을 보면서 잠재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일본에서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자폐성 장애인데요. 너무 자기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딱 하나 잘하는 게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속에 숨어있는 회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평생 그 아이를 케어하고 또 부모가 연로했을 때는 그 자녀에게 매니저를 붙여서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그야말로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잠재 능력을 배양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역기능적인 면에서는요, 이 아이는 학습장애야, 이 아이는 뇌병변 장애야, 이런 장애의 이름을 딱 붙이면서 그 잠재 능력을 보지 않고 장애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이 아이는 뇌병변 장애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부모나 교사들이 포기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잠재 능력을 중심으로 그 아이를 판단하지 않고 장애 중심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도 이 과목을 시작하면서도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그런 우리 장애 아동, 여기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누누이 교수님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식은 우리보다 좀 다를 뿐이지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이나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배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부정적인 인식을 딱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잠재 능력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단평가에서 그냥 좀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인가 보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학습장애라니까 완전히 가망 없는 사람으로 보는 이런 것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좀 역기능입니다. 근데 요즘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그 인식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장애 인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 및 평가는 아주 순기능이 더 많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제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잠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투자하고 교육을 투자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 아동을 진단 평가할 때는 물론 현재의 성취도라든지 잠재 능력 강점도 보겠지만 그 외에 그 아동을 알기 위해서 가정 환경도 봐야 되고 성장 배경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개별화를 위하여 이 아이가 무엇에 적성이 있는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꼭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진단 및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분류 유형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관찰입니다. 수업 중 발생하는 그 사실과 현상 그리고 행동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유아교육기관도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아에게 더 일화 기록이라든지 생활 기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행동도 그때그때 선생님이 기록해 놓기도 하고 또 문제 행동이 돌발적으로 일어날 때는 기록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CCTV가 교실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딱 녹화해서 선생님이 기록하기도 하고 부모가 오면 그 이제 개인정보 어떤 초상권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장면만 핸드폰으로 딱 찍어서 이런 행동이 있었다. 그래서 서로 부모하고 상담할 때 쓰기도 하는 CCTV 전체를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 입회하에 또 학부모 요구에 따라 전체 학부모의 의견에 수렴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관찰을 위하여서 또 학부모 상담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딱 녹화해서 최소한 다른 아이들의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관찰 유형, 평가 유형이 관찰, 수업 중 그리고 일상생활 행동, 그 관찰입니다. 그 다음 질문지법이 있습니다. 이 관찰은 교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지법은 그 대상 아동이 어떤 질문지를 선생님 이 아이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질문법을 내가 그때 많이 무서워서 그때 무엇이 가장 싫었지? 뭐가 제일 좋았지?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그 아이가 직접 말로 응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지를 그림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손으로 짚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친구는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있습니다. 질문지법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중심 평가 있는데 이것도 교사가 합니다. 학교나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방법인데 일상생활에서 일상교실에서 이루어질 때에 공통체 언어에 대해서 전혀 1대1로 말하면 잘 알아 의사소통이 되는데 공동체 언어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잘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쉬운 건데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 언어는 참 되는데 문자 언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장애가 있는 유아를 부모는 다 자기 언니나 오빠에 비해서 언어가 너무 늦다. 이래서 이제 언어 발달 센터에 가서 이제 치료를 계속 몇 년 동안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내한테는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얘는 가르칠 게 없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가도 됩니다. 이러고 이제 일반 학급에다가 보냈어요. 보냈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걸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1대1로 수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가까워지고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의 입모양과 그 다음에 눈빛만 봐도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1대1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 언어가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이 안 되지. 교육과정 수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아이가 단지 음성 언어가 안 된다고 해서 1대1 수업하는데 가지 말라고. 가지 말고 자기보다 언어 양이 사용량이 많은 환경 속에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친구를 붙여준다든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일반 학급에 가서 공동체 언어를 관계를 많이 접해 알아듣는 말 못 알아듣는 말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그 교육과정이 전부 다 언어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적 요구가 뭔가 공동체 언어가 너무 부족했구나 이러면 그 일반 학교를 그냥 보내서 조금 뭐 한 해 늦게 학교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용이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특수학교나 일반 학급에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파악할 때에 교육 과정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분류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정 척도가 있는데 이것은 평정 척도가 표준 편차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이제 기구로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5가지 척도 우리가 많이 해보는 거 있잖아요.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조금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렇게 5개 오지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떠한 행동의 특징 정도에 대해서 서술된 질문 문항의 평정자의 질적 판단으로 숫자 표시.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장애와 이상, 이상과 정상을 판별할 때 정상 범위 이하일 때, 정상 범위 이상일 때 같은 그런 척도하고 비슷한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단과 평가 분류 유형 관찰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고 질문지법 대상 학생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중심평가는 교사가 합니다. 평정 척도는 교사와 대상 아동이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검사 도구는 장애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 검사가 있는데 조금 어릴 때 하죠. 그 조기 발견이니까. 어릴 때 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영유아 발달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요거는 병원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사회성숙도, 적응행동 이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선생님이 선택하는데 거의 같이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 영유아 발달. 이거는 보통 그 아이들도 비장애 아동들도 유아교육기관에서 해마다 영유아 발달 검사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아장애. 시각장애는 기초학습기능검사. 아무래도 시각과 청각, 지체 이런 증상이 있으면 기초학습 기능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각장애일 뿐 아주 지능이 높은 친구도 있습니다. 청각장애이지만 아주 지능이 높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초학습기능검사를 꼭 하게 됩니다. 물론 시각장애는 시력검사도 하고 시기능검사도 하고 그다음 시각장애 아동은 모든 것이 감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듣는 청각으로도 하고 누가 왔다 안 왔다 그 다음에 또 만져보면서 이거는 뭐다 이래. 그래서 촉기능검사 이제 하게 되고 청력검사 청각장애 하게 됩니다. 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시력검사, 기초학습검사, 그 다음에 청력검사. 기초학습 검사는 지체장애 아이들은 조금 다른 사람이 대신 이렇게 연필을 잡아주기도 하고 대답하게 해서 학습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장애 친구들은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지능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지능이 떨어진 아이들은요, 운동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능력이 전부 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아이의 역도선수 이런 친구들 보면 운동능력이 되게 뛰어날 수도 있지만 학업 성취도는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응행동검사 꼭 합니다. 그 다음에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성격진단 꼭 합니다. 그리고 행동발달평가, 학습준비도검사, 학습준비도검사하고 기초학습검사하고 같은데요. 학습준비도가 이제 7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준비가 신체적으로도 그 다음에 지각적으로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지 그 검사입니다. 근데 정서행동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좀 분야가 있어요.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감각이
정서적 감각 장애가 좀 있는 친구들은요, 그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아주 큰 소리가 나도 무덤덤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막 민감하면서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환경에 대해서, 예, 자기 앉아있는 카페트가 조금만 이래 접어져 있어도 막 이거 접어졌다고 우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것에 뭐가 좀 삐뚤어지거나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만 옮겼는데도 막 싫어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교사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특수아동이나 이렇게 장애 수업을 좀 들은 친구는 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뭐가 불편하냐고, 왜 그러느냐고 빨리 물어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장애 아이들은요, 문자 언어나 어문이나 또 발음이나 이런 것도 검사하지만 언어 발달을 많이 특별하게 언어 발달에 대해서 요거는 제스처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음성도 포함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학습장애는 지적장애와 비슷하게 지능검사가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초학습기능검사, 학습준비도검사 이런 것을 꼭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진단 및 평가 절차입니다. 대상자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조기 발견하는 과정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전문적인 지도와 필요성과 교육적 요구가 있는지 선별을 하게 됩니다. 이 선별이 특수교육 대상자로서의 선별자입니다. 선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 진단 및 적격성 판정. 선별을 통해서 이제 의뢰된 아동을 어떤 유형인지 그 상태를 파악하고 또 발달 지체 성격과 그 다음에 정도를 확인해서 그 특수교육이 필요하지만 어떤 특수교육이 가장 적합한가라는 것까지도 그 필요 여부까지도 판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 진단입니다. 현재 수준을 당연히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교육적 수준을 먼저 판단하고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는가는 그 효율성에 있어서 진전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요거는 이제 다 앞에 순서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천할 때입니다. 중재 교육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실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이제 그만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중간에 형성평가를 하고 마지막에는 총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아주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다, 효율적이었다면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수준을 높이든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거나 별 진도가 없었다, 성취도가 없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교육적으로 진단을 다시 하고 진전도를 다시 검사하고 개별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이제 선정되고 나면 그 선정된 아이들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는 가장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고 싶은가, 어떤 학교에 가고 싶은가. 일반적으로 교육청 교육감이나 교육장께서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일반 학교에 가도 됩니다. 그럼 일반 학급에서 이 아이를 일반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학교이지만 특수학급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비장애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노는 때도 같이 놀고 복도에서도 보지만 수업할 때는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만 모아서 수업을 한다거나, 또 시간제로 몇 시간은 아니면 음악 시간은 그리기 시간은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시간은 비장애 아이들과 통합교육을 하고 어떤 시간은 특수학급의 아이들끼리만 수업을 하고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급,
예, 특수는 이제 전체가 학교 전체가 다 특수교육 대상자들만 모여 있는 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그 교육청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합니다. 그런 심사를 거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면접에서 부모의 요구를 집 가까이 다니는데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는 큰 저기 좀 멀어도 되니까 저기 아주 큰 시설이 잘 돼 있는 저곳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 그 다음에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다음에 특수학교. 근데 또 나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 가면 참 좋은 학교가 있다던데 저는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서울에 배치해 주십시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관할 그 아이가 있는 만약 부산이나 부산광역시 교육감께서 그 가고자 하는 특수 대상 교육 대상자가 가고자 하는 다른 시도에 있는 교육감과 교육장님께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티오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기를 원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좀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뢰를 해서 또 그 해당 학교의 장과 함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교육과 함께 복지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학부모와 함께 심사위원과 교육장님과 교육감님이 함께 또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